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환율에 대해 알아보았지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할 때도 대출할 때도 늘 마주치는 금리. 과연 금리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금리의 사전적 의미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갚기도 하지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수없이 돈을 빌리고 있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지요. 흔히 우리는 이자나 금리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먼저 이자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이자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빌려줬을 때 그 빌려준 대가로 받게 된 그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러니 이자라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실물적으로 곡식이라든가 다른 무언가를 빌려주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응당의 대가로 받은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금리는 다릅니다. 금리는 철저히 금융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내용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는 이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자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고 금리는 돈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금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금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그것이지요. 두 금리는 결정 주체화하는 역할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이름처럼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를 의미하지요. 주로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처럼 중앙은행 같은 국가기관에서 결정하며 그 나라의 금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 나라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요. 경제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제가 침체된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내리게 되지요. 또한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환율과 자본 유출을 고려해 금리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정하는 금리이지요.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하나 시장 상황과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계속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개인과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들의 신용도와 자산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에 해당되는 금리도 모두 다르지요. 돈도 많고 신용도가 높아서 빌린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신용도가 낮아서 리스크가 큰 사람은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금리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대상으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단기금리라고 합니다. 주로 금융회사 간의 거래나 거래 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의 거래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반면에 1년 이상의 기간에 적용되는 금리를 장기금리라고 하지요. 주로 1년 이상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통의 경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이자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페널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금리의 또 다른 종류에는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 변화,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금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00만 원을 은행에 1년간 예금한다고 가정해 보아요. 이때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하면 1년 후 우리는 100만 원의 이자 5만 원을 합쳐서 1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라 10%가 올랐다고 가정해 보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5%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100만 원 하던 냉장고가 1년 후 110만 원이 되었으니 105만 원으로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니 은행에 예금을 하였지만 나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금리라고 하지요. 또한 은행과의 거래에서는 여신금리, 수신금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합쳐서 여수신금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여수신금리는 우리가 돈을 빌려다 쓸 때 적용받는 금리와 돈을 빌려줄 때 적용받는 금리 두 가지를 말하지요. 수신금리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이자가 수신금리입니다. 여신금리는 반대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은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를 높여서 그 차액으로 돈을 벌지요. 이것을 예대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예대마진은 한자어 예금과 대출 그리고 영어의 마진을 합친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에 수입이 되는 부분을 말하지요. 예대마진이 크다는 것은 예금의 대가로 지불한 이자에 비해 대출을 해주고 받은 이자가 더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대마진이 커지면 금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보통의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이자 수익이 수수료 등 다른 수익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지요.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매일같이 금리 변화에 대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도대체 금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매일 보도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금리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첫 번째, 작은 배분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빌려다 쓰기가 부담스럽겠죠. 따라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위축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돈을 싸게 빌려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늘리게 되지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싼 이자를 바탕으로 자금이 풍부해져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금리라는 것은 그 금리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또한 금리가 높은 곳이 있고 금리가 낮은 곳이 있다면 당연히 금리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돈을 빌려줬을 때 적은 이자를 주는 곳과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금리 수준이라는 것은 자금의 방향성과 자금의 흐름을 결정해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자금의 흐름과 분배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금리의 기능은 경기 조절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인 소비와 투자, 그것으로 유발될 수 있는 고용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달리와 복리입니다.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것이 달리이고요. 이자에 다시 또 이자를 붙여주는 개념이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의 경우 은행에 내가 100만 원을 맡기고 금리를 10%라고 가정하면 1년 후 110만 원을 받게 되지요. 2년째에는 다시 이자가 10만 원이 되어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 1년 후 110만 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두 번째에서는 100만 원의 10%가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110만 원의 10%를 이자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즉 2년이 지나면 121만 원을 받게 되지요. 이렇듯 복리는 횟수가 지날수록 받게 되는 이자가 더욱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로그 함수도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복리이자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에서 출발하지요.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자연상수 2는 원래 베르누이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복리이자가 최대가 되는 방식을 계산하다가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금리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비중이 늘어났지요. 그 결과 금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금리는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는 일상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에 우리는 금리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의 생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요.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금리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또한 금리 자체가 시장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금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금리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금리에 조금 주목하신다면 경제의 흐름을 좀 더 잘 살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금리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